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고검이요.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재기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이미 지난해에 종결을 했던 사건인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를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그 문제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재기 수사를 결정한 거고요.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서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라고 오늘 서울고검에서 밝혔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걸 이제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얼마나 뒤늦은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재수사 자체는 서울고검의 형사부가 직접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고검 같은 경우는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그 본부장을 맡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재기 수사를 이제 다시 맡기로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선수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그 당시 쩐주로 가담했었다라는 의혹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좀 크게 논란이 됐었던 사건인데,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을 받은 지 4년 6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17일에 공모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종결 결정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계좌가 일부 동원된 거는 맞고, 이거는 심지어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 그리고 이제 최은순 씨 그 모녀의 계좌가 적극적으로 동원됐고, 1차,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동원된 거는 이 모녀밖에 없었다. 이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주식의 전문성이 없는 김건희 씨가 이런 주가 조작을 인지했거나 혹은 주가 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에 이 시세 조정을 위해서 주식을 거래했거나 뭐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지난해 검찰의 판단이었는데요. 이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혹과 비판들이 제기되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주 중에서 이제 손모 씨가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참여한 걸로는, 주가 조작 사건에 참여한 걸로는 김건희 씨하고 양태가 굉장히 유사하고 정도는 훨씬 얕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손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김건희 씨는 결국 아예 수사 자체가 이제 없는 걸로 처리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평가는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제 재기 수사를 위해서 항고가 제기된 지도 꽤 됐는데, 지난해 11월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항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이제 6개월 가까이 끌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재기 수사를 결정을 했다. 너무 늦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애초에 수사를 했었던 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고 나섰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법조 취재를 오래 했었던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기 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서울고검에서 판단을 해서 원래 그 수사했었던 팀한테 다시 돌아봐라라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직접 고검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이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서, 법원에 이제 고등법원은 1심, 2심, 3심을 거쳐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자체가 뭐 일하는 법관들이나 뭐 이제 관련 그 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 전문성들이 있어서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등검찰청은 검찰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단순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심지어 이제 종종 받는, 실제로는 수사 기능이 거의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기관이긴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뭐 좌천성 인사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이제 수사 경험은 많지만 일선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손을 뗀 선배 검사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기능에 있어서는
이제 이 일선 검찰청만 못한 경우가 많은데 예. 하필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을 왜 고검에서 하려고 할까? 예. 라는 의문을 갖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박세현 고검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일선 검사들을 뭐 이게 이제 그 파견을 받아가지고 수사팀을 별도로 꾸릴 수 의지만 있겠습니다만. 있다면요. 워낙 자명한 수사 같아서요. 단순하고요. 네. 예. 이미 뭐 확정 판결이 나와 그래서요. 있는. 근데 의지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수사의 신속성이고요. 예. 사건이 의혹 제기가 됐을 때 혹은 뭐 사건과 관련된 정황들이 확보가 돼서 인지가 됐을 때 얼만큼 빠르게 수사에 나서느냐. 예. 그게 이제 검찰의 의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사팀이 얼마나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서느냐. 예. 특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친다든지 혹은 뭐 구속영장을 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강제 수사의 강도가 강하고 또 적극적이냐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전 정권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예. 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예. 대한 수사라든지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예.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압도적인 숫자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었던 거를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강하구나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들을 하는 양태를 보면 압수수색의 속도, 예. 압수수색의 범위, 압수수색의 숫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 예.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수사 의지가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재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찰이 하는지 예. 아마 2, 3일 동안만 지켜보면 수사 의지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뭐 그동안 검찰에게 거의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 못했고요. 그 검찰 그러다 행태를 보니까 보면. 여러 건의 예. 이제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들이 발의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기대할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다는 거, 네. 그 사실이 달라졌다는 부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검찰의 어떤 그동안 행태를 좀 비춰봤을 때요. 네.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시각들이 엇갈리는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항고가 이루어졌던 사건이 두 개인데요.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하나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른바 이제 디올백 예.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이제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가서 선물할 때 바로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공직자의 그 금품 수수를 금지한 예.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한 끝에 결국 검찰이 이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었는데 예. 이 건도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제 항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검토한 결과 예. 사건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예. 보고 항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올백 사건은 이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안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건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의혹의 정도는 거의 같거나 뭐 비슷했는데 왜 한 건은 수사를 하고 예. 나머지 한 건은 수사를 안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정말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번. 예. 자, 김건희 씨에게 그 계좌 관리하던 이종호 네. 뭐 어떤 다른 어떤 흔적들이 나왔다고요. 지금 이제 CBS 예. 노컷뉴스에서 계속 삼부토건 예.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내놓고 예. 있는데 오늘도 이 사건 관련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찰 쪽으로 하면서 예. 김건희 씨나 이종호 전 블랙폴 인베스트먼트 대표,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촉발점이 됐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정작 수사 의뢰를 안 했다. 예. 이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니까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것까지는 금감원에서도 이제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네. 삼부토건의 실소유주인 이일준 회장 그리고 이제 조성옥 전 회장 측을 포함해서 계좌 수백 개 이상의 뭐 수백 개에 대해서 이제 이상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폴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서 이제 찾아냈다는 건데 예. 다만 실제로 이 이종호의 거래 내역이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대로 좀 판단을 못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판단 보류 이렇게 예.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좌의 어떤 연결관계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건진 관련 의혹도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도 연일 이제 각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세계 본부장이라고 했었던 윤모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했다. 이건 이제 확인된 내용이었는데 분실했다 그러는 그 목걸이 말씀이죠? 네, 건진법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네네, 잃어버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고가의 어떤 물품을 선물하려고 할 때는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고요. 이 윤모 씨가 뭐 통일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뭐 이제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강연할 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결국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가 수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뭔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이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그러니까 ODA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ODA 사업에 이제 우리도 상당한 그 국가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벌이는데 그때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일교 쪽에서 맡아서 추진하려고 한,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 쪽에서 맡아서 추진하려고 한 그런 정황이 발견돼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해진 내용입니다. 일단 검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모 씨가 이제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국가 단위의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했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대할 때 그 주요 대화의 주제가 이런 국가 프로젝트에 통일교나 내지는 윤 전 본부장이 참여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로비의 내용이라는 게 이 사업에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제 뇌물이 오가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 쪽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치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결국은 나온다. 뭐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죠? 보도들 보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도를 하던데. 오늘 여러 매체에서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로 날짜를 특정해서 30일을 전후한 시기에 사퇴를 하고 다음 달쯤이면 다음 달 초쯤이면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급의 행보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독 보도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다음 주에 사임하고 나서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추정을 할 때는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게 이제 5월 3일이거든요. 결선 투표를 하더라도 5월 3일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현재 4강 구도 중에서 이제 최종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가 1대1 토론회를 갖고 나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1일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측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해서 최종 후보를 뽑아놓고 또 경선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한 당에서? 그걸 이제 경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선은 진행되고 있고 경선 과정은 5월 3일에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언론 매체에서 표현할 때도 이걸 그냥 단일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같은 당에서요. 네. 참. 그러니까 저도 사실 20여 년간 시사 방송과 관련된 방송 일을 하면서 당 바깥에 있는 그 제3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봤지만 당내의 인사들끼리 단일화를 한다라는 표현은 지금 생전 처음 보거든요. 이걸 이제 단일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굳이 따지자면 지금 치러지고 있는 당내 경선이 일종의 예선전이고 본선은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 그만두고 나와서 입당했을 때 본선은 따로 치른다. 이런 구상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이 구상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사실상 정당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좀 우스꽝스러운 정당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단독 보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걸 실제로 믿을 수 있을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만약 이렇다면 이 회귀한 어떤 형태의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언론에 밝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건 아마 이제 자금상의 압박이라든지 뭐 조직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선 후보 등록 기간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입당을 하고 나서 단일화 작업을 하는 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 중에 하나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얼마 전에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뭐 잠시 당을 떠났던 분이나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당 신청, 입당 신청을 이제 열어놓겠다라고 밝혔던 것. 그게 결국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이제 복선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하고는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 자체가 통상적인 정당의 정치 질서에 입각한 과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네, 양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럴 거면 지금 경선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 그랬어야 되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쯤 되면 전 국무총리한테 특혜를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당 내에서 오랫동안 그 뭐 정치력을 쌓아오면서 경선까지 치러낸 상대 결정된 후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죠. 최종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닐 거고요. 그리고 대선 경선을 여러 번 지켜봤지만 이 정도 꽃가마는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보는 광경이 될까? 물론 아직 일종의 보도이고 뭐 이런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요.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건데 이 정도 꽃가마를 태워주면서 한 후보를 영입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를 좀 정당 정치를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정치의 형해화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정당이 경선을 왜 치르느냐? 사실 그 경선 과정도 보시면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압축할 때도 11명의 후보한테서 각각 기탁금을 받고 관리하는 경선 안에 들어오라고 했던 거거든요. 정당에서 기탁금을 왜 받느냐?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경선 관리를 위한 자금으로 돈을 받는 건데 심지어 1차 서류 탈락을 한 후보들도 기탁금은 다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결선을 통과한 최종 후보하고 1대1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과정을 보장한다. 그러면 과연 그 정당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다 뭐가 되느냐. 자기 부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중요한 조기 대선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요. 결국은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그만두고 무소속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무소속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를 정당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상 상당한 좀 여러 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을 치우고 꽃가마를 태워줄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아주 단순히 좀 해석을 하면요. 돈 없어서 망설이니까 돈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만약 이렇다면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요. 워낙 좀 무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부 매체의 성급한 단독 보도이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치권 바로 직전까지도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직접 언론 매체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그 자체로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겠지만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지는 않았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치의 전제라는 게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무슨 뭐 컴퓨터 오락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기기 위해 목적이 있거나 존재하거나 혹은 상대 후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공당이 왜 존재하고 공당의 검증 시스템은 무엇을 위해서 작동하는가? 결국 유권자와 국민들과 우리 이제 공화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세인가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한번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각 정치 관계자들이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당신들을 보고 있다.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네. 약간 어떤 반성 모드로 돌아섰나요? 이 보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그 비슷한 분위기를 예. 좀 풍기고 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 현직인데 예. 이 당 정강 정책과 관련된 방송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다. 예. 라고 하면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사과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정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의 사태가 도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피고인의 집권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당정 관계를 제대로 못 살펴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희숙 원장에 대한 그 발언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당정 간의 불통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고 민주당의 포갑적이고 위헌적인 입법권 남용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한 걸로 보인다. 뭐 이게 뭐 당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정 관계의 소통이 부족했고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이나 국민 대부분이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이런 그 화법인 건데요. 정치적 화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아마 본선을 위한 준비 작업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다. 시동 걸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당의 주요 당직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를 구축한 지도부 인사들 가운데서도 중심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먼 축에 들어가는 그런 인사입니다. 당의 어떤 정책을 설계하거나 대선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여의도 연구원장이 주로 하기 때문에 당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부터 윤석열 집권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엄을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그걸 직접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누구를 개별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직접 비판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집권 기간 동안에 당이 윤석열 피고인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해서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요. 슬슬 어떤 절연의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당내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층 총결집이 충분히 이제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윤석열 피고인을 비판하면서 뭐 제명시키거나 절연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로까지는 아직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본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기존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절연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대선이 무슨 한 5개월, 6개월 남은 것도 아니고요. 불과 지금 한 달 좀 더 넘게 남았는데요. 참 아직도 그 반성 하나 하기가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란 게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그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식석상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나 혹은 뭐 오늘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맞대결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그 비상계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었다. 이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친위 쿠데타였다라는 식의 명확한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합니다만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탄핵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이 명확한 표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하거든요. 그건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쪽이나 반대했던 쪽이나 후보들 거의 공이 똑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원칙에도 합의를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 때문에 생긴 조기 대선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메시지를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뭐 자기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게 대선 전에 도대체 진정한 사과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 속도로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따라붙고 있는 꼬리표를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발언하는 걸 보면 꼭 뒤에 뭘 붙이냐면 민주당이나 당시 야권이나 뭐 이재명 대표나 그러니까 마치 이유가 있었다는 듯이 그럴만 했다는 듯이 자꾸 꼬리표를 붙이거든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위헌이면 위헌인 것이고 그게 반란이면 반란인 것이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또다시 비슷한 일이 있으면 당신들은 또 계엄을 일으키고 또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위헌적 행위를 할 거라는 얘기냐. 그런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여태껏의 행태를 봐서는요. 그래도 사과는 한번 좀 분명한 사과를 한번 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합니다. 보면. 근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속도가. 네,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정치 세력이 지는 거니까요. 한번 두고 보시죠. 예. 여론조사 소개할 시간이 있나요? 짧게 하나 소개해 주시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3일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범보수 후보군과의 가상 양자 대결 지지도에서 모두 큰 폭으로 앞섰다.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앞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9대, 김문수 27%,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5%, 안철수 후보 21%, 한동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7%, 한동훈 후보 24%, 홍준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6, 홍준표 29로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